인천 남동공단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9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19호 태풍 쏠릭이 서해를 따라 북상해 모레 밤이면 충남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강도가 더 세지면서 수도권 내륙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 상황과 관련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둘째 날인 오늘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산가족들은 호텔 객실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70대 귀농인이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고 주민이 다쳤습니다. 70대 귀농인은 평소 간이 상수도 사용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 남동공단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상황을 먼저 염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서진 4층 창문 사이로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큰 폭발이 있었던 듯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불은 패널 구조로 된 4층 검사실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선 전체 직원 130명 가운데 주간 근무자 7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무너뜨렸답니다. 그래서 요걸 알리면서 이렇게 대피를 했다는 직접 목격자 진술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불로 직원 9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4층에선 직원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불을 피해 4층에서 뛰어내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쯤 인접 소방서 대여섯 곳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60여 대, 인원 19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불길은 약 2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진압됐습니다. 완진 뒤에도 혹시 모를 인명피해에 대비해 수색 작업은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현장 인명검색을 위한 2차 수색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4차 수색 작업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은 부지 면적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옥내 저장소 4곳에는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공장 한 개 층에서만 불이 났는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이 공장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어서 박재우 기자입니다. 불이 난 뒤 대피한 직원들의 공통적인 말은 불이 너무 빨리 번졌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당황하다가 제대로 조금 길을 못 찾아나가신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들도 119 신고를 받고 불과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불길이 번진 뒤였습니다. 원인은 30년 전 지어진 이 공장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불이 난 4층 실험실도 패널 구조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자회로 기판을 태우면서 유독가스까지 급속하게 번졌습니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7명 가운데 5명은 전산실, 2명은 식당에서 발견됐습니다. 불과 20여 미터 맞은편에 있는 계단으로 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뛰어내리다 숨진 2명도 불이 난 4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건물 4층에 그 사망자를 발견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4층에서 많은 인원이 희생을 당했다. 공장 관계자들은 공장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작동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소화전 등 소방설비 설치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인 이 일대 공장들은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지난달 30일에도 이웃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명이 다치는 등 화재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목요일 밤쯤 충남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진로가 약간 서쪽으로 변경돼서 한반도 상륙 시점이 다소 늦춰졌지만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일본 열도 가까이 북상한 태풍 쏠릭의 현재 모습입니다. 태풍의 눈이 직경 100km 규모로 발달했습니다. 제주도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어제보다 강도가 더 세진 겁니다. 태풍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내일 밤 제주 서쪽 바다로 북상하겠습니다. 모레밤 충남 서해안에 상륙하고 금요일 새벽엔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 때문에 남해안과 제주 등지에 최고 4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5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한반도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들기 때문에 강풍도 비상입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이동 속도까지 더해지는 위험 반원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특히 제주도와 해안 지역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4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태풍의 경로가 어제 전망보다 서쪽으로 수정된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왼쪽으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훨씬 더 서쪽으로 이렇게 확장돼 있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태풍이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더 편향할 수 있다는 이유가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화에 따라 태풍의 북상 경로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한반도 상륙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번 태풍은 서울 수도권 주변 중부지방을 직접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태풍이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서영 기자입니다. 험광과 함께 대형 간판이 도로 한복판에 떨어지고 전봇대도 맥없이 쓰러집니다. 강풍에 송전선까지 끊어지며 출근길 지하철도 멈춰섰습니다. 지난 2010년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곰파스의 위력입니다. 당시 곰파스는 경기 북부를 통과했는데 경기 남부에서 북동진하는 쏠릭은 체류 시간이 더 길고 강도도 더 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었던 수도권에 이렇게 강한 태풍이 통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에 주의해야 합니다. 초속 30m, 시속으론 108k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바람은 초속 25m만 돼도 지붕이나 기와장이 뜯겨 날아가고 초속 30m가 넘으면 큰 나무도 쓰러집니다. 특히 수도권은 고층 건물 사이에서 바람이 세지기 쉽고 인구 밀도도 높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흔들려 떨어질 수 있는 외부 간판은 미리 점검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창문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유리 창문 틀과 벽에 붙어있는 창틀을 단단하게 테이프로 고정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최고 150mm의 비도 쏟아집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지대 등 상습 침수 구역은 미리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터널은 차량 운행을 피하고 지하주차장에서는 차량을 미리 빼놓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또 이번 태풍은 중심 구조가 매우 탄탄하고 이동 속도가 느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까지 북상하면서도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체류 시간도 여느 태풍보다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야자수가 휘청일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오늘 오후 태풍 쏠릭이 스쳐 지난 일본 아마미 섬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우주 정거장에서도 태풍의 위력이 드러납니다. 둥근 구름 중심부에는 움푹 팬 태풍의 눈이 포착됩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태풍의 몸집에 비해 눈이 유난히 큽니다. 또 나선팔 구조를 가지는 보통 태풍과 달리 원통형 구름 조직을 갖는 것도 대조적입니다. 큰 눈을 둘러싼 둥근 구름 모습 때문에 도넛 태풍이라 불리는데 발생 확률은 1에서 3%에 불과합니다. 도넛 태풍은 한반도 부근의 고위도로 북상해도 세력이 크게 약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원통형 태풍들은 태풍의 발달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위도까지도 강도를 유지하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 남부 해상의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도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태풍이 서해상에 진입하는 시점까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린 것도 우려됩니다. 보통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이 시속 30에서 40km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솔릭은 시속 20km대의 느린 속도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비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태풍은 비와 바람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태풍 길목에서 가장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는 지금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선들은 속속 항구로 대피했고 농민들은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승민 기자입니다. 제주 항포구마다 어선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조업을 늦게 마친 어선은 서둘러 항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어선 2천여 척이 가까운 항포구로 대피했습니다. 배가 파도에 휩쓸리거나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도록 단단히 묶습니다. 어민들은 배 손상 안 되고 조용히 지나가기 바라는 것이 그게 걱정입니다.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하우스가 날아가지 않도록 끈을 조이고 개폐시설과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과실이든 그 다음은 이제 채수든 아주 직격탄이 맞습니다. 이 바람에 태풍만 왔다면 걱정이 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도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대형 울타리나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예 울타리를 철거한 곳도 있습니다. 울타리가 이제 흔들리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단단하게 용접이나 이제 볼트 작업으로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경은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하고 바닷가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 일부 학교가 휴업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데 이어 크고 작은 행사와 공연이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요즘 일자리 사정이 계속 나빠지다 보니 정치권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정책 수단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를 놓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에 이어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책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상용 근로자와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 악화 원인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 정책 기조 자체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 것처럼 정책 수단에 대해선 적절한지 여부를 유연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역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시행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평가를 내리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이 직을 걸고 마련하라고 지시한 고용 종합대책은 단기, 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확대와 자영업자 지원 외에 사회 안전망 강화, 생활 SOC 사업 등을 단기적 방안으로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규제 완화로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반기 경제정책은 혁신 성장에 더 무게가 쏠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정부나 국민들이나 모두 걱정이 큰데요. 고용 사정이 빠른 시일 내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와 불협 화음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임세음 기자입니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들고 국회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빠른 시일 안에 나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 또 경기적인 측면, 또 일부 정책에 대한 측면까지를 감안한 걸 봤을 적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전망은 일자리 상황이 연말이면 나아질 거라고 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조선도 좀 구조조정이 좀 완료돼가고 있고 자동차는 지금 좀 어렵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개별 소비세 조치도 취하고 했기 때문에 좀 회복되고 연말에는 다시 상황이 되고. 김 부총리는 장 실장의 발언은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시장의 사정에 따라 정책의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후보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꼽았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인상 방향은 분명하다면서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직을 걸고 임해달라는 어제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 계신 그 스텝이고요. 예,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 결과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장하성 실장과의 의견 차이가 불거진 데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100% 똑같은 것만 건설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조율이 필요하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과 진단에는 궤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북한 금강산에서는 21번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개별 상봉 시간이 마련돼서 가족들끼리 호텔방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60여 년 만에 가장 행복한 밤을 보낸 남측 이산가족들.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호텔로 들어섭니다. 이별의 세월만큼이나 몸은 불편해졌지만 가족에게 건넬 선물은 손에 꼭 쥐었습니다. 오롯이 가족들만을 위한 3시간. 밥 먹으러 움직이는 시간까지 아까운 이산가족들. 배달되는 도시락이 이처럼 고마운 적은 없었습니다. 도시락과 함께 피워가는 이야기꽃. 하지만 주어진 3시간은 짧기만 합니다. 개별 상봉 종료 10분 전입니다. 또다시 짧은 이별. 숙소로 향하는 처제와 처조카를 남측 가족들이 배웅합니다. 북측 가족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랑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저는 이제 언니를 만난 거거든요. 사촌 언니하고 이제 고모의 아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냥 마음이 따뜻했어요. 60여 년 넘게 떨어져 있던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짧은 만남.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니까 내일이면 해지가 따고 섭섭해서 자꾸서 막 울고 그러잖아. 지금 우리 동생이 그러냐? 기약 없는 이별의 시간이 이제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남북의 가족들은 만난 지 이틀 만에 떨어져 지낸 몇십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가 봅니다. 이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아직도 오빠 눈에는 단발머리 11살 여동생. 손을 꼭 잡은 채 동생 자랑에 신이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인이지? 이쁘지? 이쁘래. 우리 여동생 70년 됐어. 만났네. 과자를 먹여줄 땐 함께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4살 때 헤어졌던 아들, 90이 넘은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 걱정뿐입니다. 잤는가? 집 못 가서. 숙소에 가서 좀 자고 왔는가? 스스럼 없이 남북 가족이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남기는 표정들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익살스러운 모습도 연출합니다. 맨날 봐도 이번에 삼촌 번호에 넣어줬어. 간식도 사이좋게 나눠 먹지만
그래도 집에서 만든 밥을 함께 먹고 싶습니다. 누님이 밥을 내일 헤어질 일은 잊어버리고 그냥 함께 있다는 게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2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과거 20번의 상봉과는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속초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이번 행사의 이모저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진 기자, 앞서 이산가족들의 행복한 만남의 모습들 살펴봤는데요. 이번 상봉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기존 행사와 다른 겁니까? 네, 무엇보다 남북이 이번에 처음 도입한 객실 점심시간을 큰 변화의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남북 가족들이 오직 공개된 장소에서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부터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선 아무래도 터놓고 할 수 없는 얘기들도 있는 만큼 1분 1초가 아까운 이산 가족들이 주변 신경 쓰지 말도록 하자는 취지로 남북이 합의를 한 겁니다. 취재진의 접근까지 막아서 가족별 만남과 점심 식사까지 한 공간에서 오롯이 가족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북측 지원 인력인 보장성원의 태도도 과거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진을 찍어주거나 남측 취재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취재진이 상봉 규모를 더 확대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한 북측 인사가 시설 규모상 100명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상봉장 주변에선 특산물 같은 기념품을 파는 곳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한다고 판매원들이 전했습니다. 네, 만나자 이별이라고 벌써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단 한 번의 상봉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작별 상봉을 하며 함께 점심을 먹는 일정입니다. 애초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시간이 늘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이어서 오후 1시 45분쯤 남측 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금강산을 떠나 이곳 속초로 돌아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속초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번째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전종철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발언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비핵화 협상 진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으로 진전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것 같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했습니다. 시기나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폭파 외에 다른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한 게 있냐는 질문에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높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당사자가 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2차 정상회담이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걸 공개하면서 곧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또 자신의 친서도 전달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의 친서엔 2차 회담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을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 성사 가능성이 부쩍 높아 보입니다. 네, 곧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그만큼 이번 방북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커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네, 이전에 빈손 방북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준비에 상당히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김 위원장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핵신고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 같은 핵심 의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논의가 진전되면 2차 정상회담도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불신과 대북 제재, 미중 무역 분쟁,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 등 변수들이 많아서 결과를 예단하긴 힘듭니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에서 비핵화와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BMW 차량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품이 부족해서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수천 대인데요. KBS가 BMW의 리콜 계획서를 입수해 보니 지금까지 확보한 부품 수량이 당초 목표치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차주들의 불만이 높은데 리콜을 계획한 대로 제때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오대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품이 오길 기다리며 BMW 수백 대가 모여 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차량들입니다. 서비스 센터에도 리콜 대상 차량들이 옥상까지 가득 들어찼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거죠. 예약을 하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차주들은 부품 수급이 제때 안 돼 리콜 예약이 계속 밀리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딱 하루 전에 이렇게 뭐 부품 없다고 일정을 좀 연기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수백 통을 해도 뭐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뭐 솔직히 불이 안 나도 좀 불안하긴 한데. BMW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서를 KBS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리콜 차질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BMW는 지난 15일까지 부품 9,800개를 확보한다고 보고했지만 이때까지 확보된 부품은 4,600개, 목표치의 46%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달부턴 줄줄이 3만 개 이상씩 추가로 필요한데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필요할 시 서비스센터에서 즉각 해당 부품을 교환 조치할 예정입니다. BMW 측이 기자회견 때 내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현재 4,000대 넘는 차량이 부품이 없어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BMW는 주말 이후 1만 개의 부품을 더 확보했고 독일에서 긴급 공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대규모 리콜을 앞두고 있어 BMW의 장담대로 올해 안에 리콜이 끝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오늘 경북 봉화에서는 한 70대 귀농인이 평소 불만이 많았던 이웃 주민과 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사냥용 엽총을 쏘는 바람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엽총을 든 남성이 파출소를 나섭니다. 4년 전 이 마을에 귀농한 77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등록된 자신의 엽총을 찾아 이웃 주민 48살 임모 씨를 쐈습니다. 평소 간이 상수도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던 사이였습니다. 두 가구가 이렇게 나누어서 먹었었었는데 두 가구가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나누면은 어쨌든 모자라게 돼 있잖아요. 15분 뒤 김 씨는 마을에서 8km가량 떨어진 면사무소에 들어가 또다시 엽총을 쐈습니다. 총대고 손들어. 그래서 손들었는데 땡겨버렸고 옆에 직원한테 땡기고 말린 도중에 또 한 방을 쐈대요. 범인이 총기를 난사하자 현장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이 즉시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공무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주민 임 씨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탱크를 소유한 임 씨와 면사무소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열흘 전쯤에 지금 그 면사무소에 민원 전화를 하고 또 한 번 또 찾아오기도 하고 면사무소 직원이 그 피의자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피의자 김 씨와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이웃 주민은 이미 지난달에도 김 씨가 총기로 자신을 위협하려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총기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한유 기자입니다. 엽총에 맞은 주민 임모 씨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김모 씨가 자신을 총기로 위협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김 씨의 집에서 엽총을 회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범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8일부터 엽총을 다시 내주기 시작했고 김 씨는 2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기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총기로 위협을 한 게 아니고 말로써 언행으로서 그렇게 총기를 영치를 하려고 그 파출소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김 씨는 지난달 주소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총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50년 전 상해 전과만 있었던 김 씨는 별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파출소에서 내준 총기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 이거를 또 저희가 딱 공허서에서 100%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죠. 나이가 80이고 주변 사람한테 모를까라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총기 사고는 23건으로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을 놓고 청와대나 외교부와 이런저런 거래를 했다는 의혹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은밀하게 추진 중이던 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을 위해서 강제징용 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도록 법원에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자신의 공간에서 비밀 회동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열린 회동에 이은 2차 공관 회동인데 강제징용 재판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여 인물은 당시 현직 대법관이었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6개월 전부터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해 국장급 협상을 진행하던 상황. 청와대는 이 과정에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나오면 협상이 틀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회동에서 박 전 처장은 전국 법원에 강제징용 재판 상황을 설명했고 외교부는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이후 재단 설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위해 안행부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총동원된 셈입니다. 이 회동이 있고 결국 1년여 뒤인 2015년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관련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나온 뒤인 2016년 11월 그제서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윤선 전 수석과 정종섭 전 장관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지난 2015년 말 집회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인이 숨진 지 1000일 하고도 열 하루 만에 사망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조사 결과를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씨가 서울대병원에 후송됐을 땐 이미 혼수 상태. 소진을 마친 의료진은 회생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술이 큰 의미가 없어 보존적 치료만 하기로 판단했습니다. 그 뒤 경찰과 청와대가 개입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해달라고 서울대병원장에게 요청하고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도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결국 신경외과장이었던 백선아 교수가 가족을 설득해 심야 수술을 집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의료 동기 이외에도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집회 대응도 총체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경복궁까지 3중 차단선을 설정하고 차벽 750여 대, 살수차 19대를 동원했습니다. 경복궁 라인이 뚫리면 작전 실패, 문책 각오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휘부에 팽배했습니다. 집회 경비 계획이 아니라 청와대 경호 계획에 가까웠다며 이런 무리한 대응이 백남기 씨의 사망을 불렀으니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방책이나 지침 같은 것들 그런 게 있고 사과를 하면 아 사과구나라고 받아들일 텐데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최근 몇몇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이 시설들이 정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이라는 겁니다. 못 믿을 정부 인증,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보육교사가 아이의 볼을 꼬집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지도 않은 채 이불을 빼버립니다. 4살 아동 6명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 2013년과 2016년에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어린이집 2곳 역시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교사의 돌봄 방식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인증 준비하는 걸 봤거든요. 정말 벼락치기로 하십니다. 전부 선생님들이.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였을 겁니다. 서류 준비한다고 바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애들을 어떻게 보는지. 서류 평가와 전문가들의 현장 평가를 합산해 인증이 이루어지는데 현장 평가가 하루 만에 끝나는 데다 날짜도 미리 정해집니다. 할 때 하루 와가지고 잠시 그 하루 생활하고 나서 점수를 매겨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설도 보면 뭐 거의 100점 넘어간대. 1년에 2차례 실시되는 사후 점검도 형식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적인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할 수도 없게 되고 교사가 이 평가 인증을 하는 게 정말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자녀를 믿고 맡기라는 정부 인증 제도가 오히려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일부 인사들이 여전히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민간인이라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극인들의 몫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극단인 연우무대. 정부 지원금이 2015년 갑자기 끊겼습니다. 극단 대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이름 아니면 연우무대 대통령 다 떨어진다는데. 당시 최종 결정에 참여했던 연극 분야 문예위원 정대경 씨. 조사 결과 이를 포함해 100여 건이 넘는 블랙리스트 관련 심의에 정 씨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 씨는 현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입니다. 정 씨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사장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 씨가 해마다 협회로 배정되는 정부 예산 13억 원의 집행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 관련 문제는 이제 연극협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참다 못한 연극인들이 정 이사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공범인 정대경이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으로 계속해서 재직하면서 연극인들의 대표 행세를 하고 있는 한 블랙리스트 사태로부터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연극 잡지 공연과 이론도 15년간 받던 정부 지원이 재작년에 끊겼습니다. 심사 과정에 블랙리스트가 작동했지만 당시 심사위원 중 일부는 여전히 정부 지원 연극제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에는 수사권도 강제력도 없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또 뭔가 심의를 하고 다닌다. 이랬을 때 느끼는 허탈감은 대단한 것이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를 권고한 공무원 등은 130명. 하지만 실행에 관여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처분이 어려워 연극계의 악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채소값이 급폭등세입니다. 여기에 태풍 소식까지 전해지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걱정이 큽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이파리로 무성해야 할 고랭지 배추밭. 올여름엔 들판 곳곳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배추가 썩어 들어간 겁니다. 속을 살펴보니 죄다 뭉개지고 녹아내렸습니다.
이른바 꿀통 현상입니다. 잎사귀가 아삭하지 못하고 물러지는 배추 무름병도 퍼졌습니다. 예년에는 최고 기온이 27도 정도로 서늘했지만 올해는 30도를 넘겨 더웠던 데다 갑작스런 비까지 피해를 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썩어서 내려앉아요. 저희 배추 농사 50년 이래 처음입니다, 지금. 물량이 줄다 보니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7,000원 선. 예년보다 갑절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비싸갖고 살 수가 없어요. 애들 김치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비싸갖고 조금 싸지면 이제 먹어야지. 폭염에 다른 채소들도 값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무는 개당 3,600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 특히 시금치 가격은 킬로그램당 33,0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예년에는 10,000원이면 시금치를 1kg 가까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분의 1밖에 살 수 없습니다. 복숭아, 포도 등 과일값도 오름세입니다.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경우 정부는 물량이 충분하다 보고 있지만 태풍이 다가오면서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심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수확기에 이런 그 사과나 배, 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해라. 이렇게 지금 폭염에 태풍까지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밥상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관과 단체, 인물 등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압박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제출한 국정원 작성 문건을 보면 화물연대 파업 등을 좌편향 판결 사례로 꼽으며 법원 내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시국 사건을 맡아서 좌파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서 법원의 좌편향적 행태에 시정을 촉구하고 법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여론조성 등 다각적인 압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늘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에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삼성전자 내 전 직종과 전 지역을 아우르는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진 불공정 행위 가운데 중대한 담합, 이른바 경성 담합에 해당하는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분야는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성 담합 분야에서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각종 의혹에 휘말렸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내홍이 극에 달했던 조계종은 이제 60일 이내에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주류와 제야 세력들의 새 대결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된 설정 스님의 긴급 기자회견. 한국 불교를 변화시키겠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산중으로 돌아가겠다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원로회의에서 불신임안 인준이 확실시되자 자진 사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소수의 정치 권승이 종단을 장악하고 있다며 불교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내 차림, 내 먹거리, 내 명예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불교 개혁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설정 스님은 조계사에서 참배하고 종무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수덕사로 떠났습니다. 이로써 조계종은 60일 이내에 차기 총무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주류 측은 일단 현재 종원 종법 안에서 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입니다. 총무원장 권한 대행인 진우 스님도 특별 담화문을 내고 종원 종법 질서에 따른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비주류 측은 중앙종회 해산 등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26일 전국 승려 대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종회 의원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퇴하기를 촉구하며 나아가서 중앙종회 해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설정 스님 퇴진 이후에도 주류와 비주류 세력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조계종의 내용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